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월라 시간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답게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목돈 없는 분들 2차 전지 어떻게 투자할지도 알아봅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한 달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그새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하여간 정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조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률 현황 보시면 이거 금요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훨씬 또 많은 수치가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요거 표 관련돼서 띄워주시겠지만 핵심은 2등주의 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등 원자재 압도적으로 1등은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940% 수익률 기록했고요. 1월 2일 종가 대비입니다. 예. 근데 항상 1등주만 이 수익률표 보여드렸는데 2등주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엄청나게 소외되셨을 텐데 이 무거운 포스코홀딩스도 금요일 종가 기준은 103%고요. 오늘 아마 이거 찍는 월요일 기준으로 하면 120%가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20% 정도 올랐습니다. 네네.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배터리셀 엔솔이 1등입니다. 근데 엔솔 굉장히 무거운데 엔솔도 오늘 월요일 이거 찍는 시점 기준으로 4~5%대 상승이 나오면서 평균 수익률 부진하긴 하지만 30%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재인데요. 양극재는 전체 수익률은 원자재 다음으로 전체 평균 수익률 5대 천왕의 평균 수익률이 165%입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BM이 수익률로는 2등이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의 출하량 그다음 매출 기준으로 1등인 건 맞는데 수익률 기준으로는 항상 압도적으로 지난달에 갖고 왔을 때만 해도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2등으로 내려앉았고요. 에코프로 BM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30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네, 지금 양극재에서 에코프로가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같은 경우는 3등이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도 적은 수익률은 아닌데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률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률 차이도 급격하게 좀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음극재 도전재도 평균 수익률은 40%로 기록했고요. 나노 신소재가 지금 오늘 이거 찍는 기준으로 또 20% 가까이 거의 17%, 1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연간 수익률은 1월달 대비해서 100%로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주인데요. 대주전자재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욕도 엄청 하시는데 근데 대주전자재료도 수익률 측면에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아마 반영하면 50% 정도 수익률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액도 역시 부진한데요. 전해액은 엔캡만 지금 1등인데 30%대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는 SKI 테크놀로지랑 W스콥이랑 계속 순위가 1등, 2등 다투고 있는데 70%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리막 관련돼서는 계속 쇼티지다. 북미에서 엄청나게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리막 관련돼서도 역시나 중국 탈중국화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네, 장비주도 저는 눈여겨보는 건 2등주의 반란인데요. 1등 윤성 FNC 역시나 45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던 레이저 노칭 장비인 DENT가 230%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거 찍는 시점으로 지금 25%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등주인 DENT가 이 윤성 FNC랑 수익률 격차를 또 상당 부분 줄이지 않을까. 양극재 단에서는 에코프로 BM과 이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3파전, 그 원자재 단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2파전, 장비 단에서는 윤성 FNC와 DENT의 2파전, 그 다음에 음극재 도전재 첨가제 단에서는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재료가 계속 수익권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양극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소외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가 당분간은 ETF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ETF 수급상으로 인하여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주도주의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겁니다. 그건 분명한데 저는 계속적으로 비양극재 부분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말씀하셨듯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요.
회복세고 2차 전지 업종 조정은 뭐 사실상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주가라는 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뭐 그 조정이 끝났다 안 끝났다 그거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언제든 지금 너무 비싼 수준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기보다는 정정하겠습니다. 비싸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사실 주가는 항상 상승 뒤에 조정이 있고 또 약간의 하락이 있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근데 2차 전지 자체가 구조적인 성장주인 거는 분명하고 종목별로 굉장히 극심한 차별화가 진행됐었는데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사에서 포스코 그룹사로 조금 확장이 됐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에 좀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언제든 이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충분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그렇게 편하게 주식 투자하게 내버려 두 개 하겠습니까만 네. 오늘은 심층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네. 포스코 그룹 두 종목, 그러니까 네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네. 에코프로 그룹 두 종목, 네. 에코프로 BM.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조정받다가 지금 회복 중인 LG 화학. 네. 오늘 제법 올랐어요. 네. 그리고 소재업체 중에는 이제 PNT. 네. 이렇게 6종목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6개 종목의 특징, 뭐 그런 이유 좀 네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류는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인데 상대적으로 비주류보다 퓨처엠과 홀딩스의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사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에서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는 이 자기네 포스코 그룹사 내에서도 수익률에 약간의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은 그 비주류랑 포스코 원래 양극재 관련 2차 전지 관련 주류의 수익률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는 퓨처엠과 홀딩스가 앞으로 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거의 이제 10배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10배거를 노리고 있는데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뭐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지만 역시나 그 8월 달에 MSCI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오는 게 대략적으로 1조 1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포스코 퓨처엠도 대량 수주가 나왔고 포스코 퓨처엠 대량 수주 나왔고 LNF 대량 수주 나왔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2조 4천억에 달하는 수주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BM만 수주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가 가장 핵심 주 고객사인데 삼성 SDI의 5월달, 6월달, 7월달 출하량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삼성 SDI 합작법인 그리고 삼성 SDI도 2024년에 인디애나주에서 지금 합작법인 스텔란티스랑 합작법인 나오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아마 양극재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말씀드리면 LG화학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LG화학 역시나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그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부를 제외하고도 LG 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부, 순수하게 양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만 그 원래 가장 포지션이 큰 기초 석유화학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LG화학 역시도 가장 양극재 사업부가 포함된 첨단 소재 사업부의 실적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단의 PN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PNT라는 회사도 아직 실적은 안 나왔지만 지금 PNT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는 다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아마 장비주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장비라는 건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에 먼저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발주 관련된 기대감이 당장 지금 우리 배터리 셀 업체 3사가 소위 말하는 캐펙스가 가장 폭풍 증가하는 게 24, 25, 26입니다. 예. 그럼 24년도 거는 벌써 22년 하반기 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일부 지연된 물량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장비도 수주가 아마 굉장히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정도로 장비주에 대한 수주 현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본격화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제 분석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지금 양극재 네. 수출 상황 좀 정리한 게 있죠? 네네. 6월달 그거 한번 볼까요? 네네. 6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판가입니다. 판가. 계속 판가가 4개월 동안 하락 추세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6월달 것까지 보면은
수출액은 전월 대비 12% 줄었고요. 수출량은 7%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액, 수출량 줄은 요 감소 폭이 중요한데요. 지금 수출액 같은 경우가 12%, 두 자릿수 처음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쪼개 보시면 청주하고 포항,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울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청주 같은 경우는 역시 LG화학 물량이 가장 크고요. 포항은 에코프로비엠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물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 대구는 LNF의 물량이 큽니다. 근데 그게 월별로 다 값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그 포항의 물량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또 대구의 물량이 좋았습니다.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그래서 양극재 업체, 그러니까 전체 다 통치면 수출액이 줄은 건 맞지만 이걸 개별 기업 단으로 쪼개보면 상당히 늘어나고 줄어들고 편차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수출 단가는 좀 우려됩니다. 지금 50불이 깨진 상태가, 기준점을 50불로 보통 잡는데 47불까지 떨어져서, 이거는 근데 47불까지 양극재 판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는 시장에서 모르는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이미 양극재 판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하락폭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행인 건 그래도 6월 달에 그 저희가 대표적으로 NCM이 있고 NCA가 있는데, NCA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6% 수출 단가가 상승했고요. Q 물량 자체는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5월 달 데이터는 NCM이 훨씬 가격이 좋았고요. 5월 달에 NCM은 물량 자체도 역시나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마 양극재 수출액이 2분기 누적으로는 한 4조 7천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가격의 변동보다는 역시 물량, Q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판가가 계속 빠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탄산리튬 오늘 확인해 본 것도 300 위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산리튬 가격이 여기서 뭐 20% 30% 급락이 나오지 않느나 요 탄산리튬 가격이 수산화리튬에 반영되고 수출 가격에 반영되는 3개월에서 4개월의 시차를 반영하면 9월에서 10월 달부터는 양극재 판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3분기에 P도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4분기에는 P와 Q가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뭐 오늘 뭐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20% 넘게 하루에 올랐어요. 이 큰 주식이. 네. 포스코 그룹이 다른 계열사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포스코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18일 기준으로 9위, 포스코 퓨처엠이 10위, 인터내셔널이 46위.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만 오른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중요한 건 수익률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그룹사에서 1등이 아닙니다. 포스코 DX, 자동화 설비를 하는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익률 측면에서 상위권을 나타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사 차원에서도 이 포스코 DX랑 포스코 퓨처엠의 수익률 격차,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랑 포스코 홀딩스의 수익률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사 자체적으로는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차 그룹을 시가총액으로 제치는 지금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계열사들이 그냥 실속은 다 챙겼네요. 그러니까. 네.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시장에서 컨센서스 예상한 것보다 이제 처음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 지금 아직 4분의 1도 안 났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아마 8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전 영업이익인데요. 1조 3천억. 1조 대 영업이익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기준점은 전년 대비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38%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그 흰남노 관련된 그 비용 나가는 거, 그거를 거의 분기당 4천억씩 나갔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털어냈고요. 분기 나왔고, 그러면 이게 포스코홀딩스 80% 이상이 철강의 매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강의 가격이랑 Q가 어떤 상황이냐? 가격은 지금 4월 달에 제일 먼저 중국이 가격 올린 이후로 안 빠지고 5월 달까지 올랐고요. 6월 달에 약간 주춤했다가 7월 달 지금 데이터 확인해 봐야겠지만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4, 5월 달 오른 가격에서 뭐 한 자릿수 언더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물량인데 중국의 인프라를 엄청 늘리고 북미도 인프라를 늘리고 심지어 인도도 늘리고
Q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왜 그게 실적에 반영이 안 되냐? 그거는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돼서 중국이 계속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철강 가격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철강석 가격도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최근에 좀 올라오는 추세기는 한데 계속 가격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에서 부동산 완화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출 규제 풀고 지금 금리도 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출 금리 내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철강주에 반영이 됐냐? 지금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는 거는 순전히 2차 전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철강 실적 개선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지금 2분기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20조 천억 나왔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85조 정도 매출 그냥 유지할 것 같고 철강에서 이렇게 더 이상 요 정도 현상 유지만 하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좀 좋은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PER이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15배까지 올랐는데 요거는 아마 하반기에 철강 시장이 좀 더 회복돼서 PER이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내년과 내후년에는 PER이 다시 10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내년에 이 큰 회사가 지금 4조 5천억대에서 지금 5조 7천억대까지 영업이익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는 6조 3천억대까지 영업이익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올해는 매출이 꺾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는 매출이 한 4,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의 추정치가 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혔다고 보는 게 뭐냐면 25년부터 수산화 리튬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 부분이 만약에 한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 매출이 애드가 되면 매출보다 중요한 건 이 영업이익률이 아마 급격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영업이익률 25년에 6.8% 잡았는데 요거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계획 얘기할 때 조금 네.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네. 이게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뭐 외국인 지분이 비율이 높고 네. 유동 주식 수도 많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공매도 치기 참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공매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매도 현황 최근에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확실히 늘었고요. 최대 지금 11.55%까지 늘었다가 조금 줄어서 여전히 그래도 9% 정도 수준이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금 금요일 종가 상황이죠. 네, 금요일 종가상입니다. 오늘자 들어가면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아마 에코프로에서 뭐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에코프로에서 약간 지지치고 이 포스코로 좀 넘어오는 모습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고요. 이거는 대차장고입니다. 대차장고는 마이너스 파란색은 갚고 있는 거고요. 공매도를 상환하는 거고요. 빨간색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6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단위 자체가 벌써 7월 14일 날 12만 주, 17일 날 20만 주, 18일 날 22만 주, 19일 날 37만 주, 20일 날 15만 주. 이거 지금 합쳐도 대충만 봐도 지금 100만 주가 넘거든요,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100만 주를 지금 대차 거래로 지금 빌려놓은 상태입니다. 공매를 치려고 지금. 야, 이거 뭐 대충 뭐 시기를 보면은 뭐 40만 원 전후에서 공매도를 친 것 같은데 오늘 60만 원 넘어서 걱정되네요. 잘 된 거죠. 한번 진짜 된통 당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사셔서 네. 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돈 버셨으면 좀 좋겠어요. 이제 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올해 뭐 네. 에코프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이게 지금 2030년까지 지금 포스코 그룹이 네. 장기 경영계획 발표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고 네. 대표님의 개인적인 평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약간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IR 활동을 그렇게 막 엄청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고, 근데 그 IR 그 담당하시는 상무님도 굉장히 아주 IR 완전 프로 분을 모시고 오고, 심지어 포스코 그룹 사원에서 포스코 TV라고 심지어 유튜브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2차 전지 밸류데이라고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나 여러 투자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설명회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가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일단은 주주랑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뭐 강화되고 있다. 그거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그 매출과 이익, 캐펙스 투자 관련돼서 작년에 했던 게 이제 양극재 말씀드린 61만 톤인데 우리 100만 톤 50% 상향해서 2030년까지 100만 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2030년 100만 ton이 물론 제가 듣기로는 에코프로 BM도 우리도 2030년에 100만 톤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어디가 100만 톤을 먼저 달성할지는 그건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106조 수주를 받아는 포스코 퓨처엠의 캐펙스 증가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30년 100만 톤 기준으로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글로벌 전기차에 중국을 포함해서 약 12% 되는 양이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18에서 1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양극재 업체 중에 압도적인 1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하면 일단 공격적으로 캐펙스 목표를 50% 이상 늘렸고 그 시기도 1년 이상 앞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의 수산화 리튬 관련된 매출 그 규모도 2030년까지 32만 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목표 매출이 32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수산화 리튬의 가격을 32.6불로 잡은 거거든요. 킬로그램당. 무지하게 보수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광물자원협회 자료에 보니까 2027년 기준으로 50불 정도 수준인데 리튬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전기차에 포커스가 돼서 그렇지 전기차 외에도 리튬 관련된 배터리는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건데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근데 특징적인 거는 매출 가이던스만 잡아놓고 이익은 안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회사 측면에서 이게 충분히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양극재 외에 기타 이 소재 밸류체인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관련돼서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의 목표치가 50% 상향 조정됐고 그 시기가 1년 이상 앞당겨졌다. 그래서 전체 그럼 2차 전지 소재 매출로 얼마 하겠냐? 30년까지 42조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그 철강 매출의 절반인데 이익률은 뭐 월등히 차이 나죠. 뭐 85조의 포스코 홀딩스 철강에서 잘 나와야지. 지금 1분기 실적 영업이익률 6.5% 아마 최대치 나온 것 같은데 85조에 6조 그러니까 6.5%면은 뭐 지금 한 5조 정도 이익 내는 건데 포스코 홀딩스가 만약에 2차 전지에서 42조 매출한다 그러면 42조 중에 수산화 리튬이 그 가공 마진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내년 24년 하반기나 25년 상반기에 매출 1조 8천억 잡은 것도 영업이익률을 한 40%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럼 2조 잡으면 영업이익 8천억이잖아요. 근데 40조면 영업이익 32조면은 영업이익률 40%만 잡아도 10조가 넘는 거죠. 12조 영업이익 나는 거죠. 10조 넘게 영업이익 나는 거죠. 그래서 철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이게 비교 불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계획대로만 간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더 진짜 장기로 얘기하시는 분은 제2의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삼성전자랑 견줄 만한 정도 시총까지 올라가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도 에코프로 900% 올라갈 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는데 100%거든요. 아직도 에코프로 올라간 거의 9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매출이 찍히고 흑자 전환하는 순간부터 지금 날라간 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똑같은 지금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왜냐? 포스코 홀딩스 이제 내년부터 드디어 이제 2차 전지 그렇게 기대감 얘기했는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신규로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지만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뭐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빙그레 웃음이 지어진다고 전혀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사실 흥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요 며칠 새 주가가 막 급등을 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리스크 요인도 좀 찬찬히 좀 따져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리튬의 가격이 지금 리튬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이 얼마나 많이 빠지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리튬 가격은 저희가 계속 매달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리튬도 그냥 우리가 냉정하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수요 측면은 전기차 외에 다른 여러 가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그 심지어 뭐 농기계, 그다음에 각종 뭐 설비, 기계 자동화 설비, 로봇 뭐 다 말씀드렸어요. Q 물량의 증가는 어마어마하다. 그럼 이제 공급 서플라이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 그러면 지금 뭐 리튬 관련돼서 사실 뭐 볼리비아, 칠레 다 국유화하겠다고 지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기존 업체들이 더 훨씬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는 게 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떠나서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뭐 광산이나 염호든 가공 기술을 확보해서 실제 그게 상업화하려면 최소한 7, 8년의 시간의 갭이 존재한다. 그럼 그 시간의 갭 존재할 동안에 상위 선두권, 양극재 업체 똑같은 거거든요. 양극재 업체 후발주자 지금 나올 엄두도 못 내지만 후발주자가 심지어 나온다 쳐도 그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 그다음에 품질 문제, 공정 수율 문제 뭐 그런 게 그대로 이 소위 말하는 리튬을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거에도 엄연한 그 시간의 격차, 기술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여기서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향후 5년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뭐 포스코 퓨처엠 좀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 주가가 뭐 급등했어요. 아직 실적 발표 나온 건 아니죠? 네네. 추정치는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올해 1분기에 뭐 영업이익률이 박살이 났거든요. 1.8% 나왔는데 지금 요 표를 보면 그래도 5%대까지는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은 역시나 계속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조 3천억대까지는 매출 나오지 않을까. 물론 포스코 퓨처엠도 당연히 실적 나오면 8월 달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기대하는 거는 역시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 한 660억에서 한 680억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포스코 퓨처엠도 당연히 양극재 판가 빠지는 거 영향을 받아서 660억대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연간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90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분기, 4분기에는 1,000억대 영업이익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PER 기준으로 올해 PER 기준은 150배인데 이거를 사실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면 PEG 값으로는 1.2배까지 1.2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뭐 엄청 주가 올랐다고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주가랑 밸류에이션은 같은 이퀄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이 PER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이 PER 높은 PER이 계속 정당화 될지가 궁금해서요. 네. 점점 낮아지는 겁니까? 네, PER은 기준으로 지금 현재 주가로는 150배, 지금 연간 추정 영업이익 추정으로 150배인데 내년에 80배까지 떨어지고요, 내후년에 50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 올라가는 폭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추정치로 나온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현재 주가로 PER로 봤을 때는 높은 PER인 건 맞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이나 방향성이 중요한데 미래의 성장성이나 방향성을 봤을 때는 PER은 계속 낮아진다. 그거는 영업이익률이 주가 올라가는 상승폭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공매도 현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최근에 많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16.38%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6%대에서 금요일자 종가 기준으로 6.7% 정도까지 나오고요. 네, 좀 줄었군요. 네,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를 보시면 대차장고는 지금 빨간색은 말씀드린 대로 빌리는 거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파란색은 갚는 건데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근데 최근 7월달 보시면 대차 거래 공매를 치기 위해서 빌리는 수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매 아주 최근에는 네, 아주 최근 7월 둘째 셋째 주에는 지금 조금 그 빌리는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전체 매매 비중에서 차지하는 거는 좀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급격하게 좀 올라서 네, 공매도 맞습니다. 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자,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뉴스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 관련 뉴스는 지금 아까 포스코 그룹사 전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양극재 캐파를 61만 톤에서 지금 1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지금 106조 수주 받은 거가 가장 큰 물량이 그 GM하고 합작하는 삼성 SDI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LG 에너솔루션 물량인데 이게 아마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실적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심지어 포드하고도 지금 그 포스코 퓨처엠의 김준현 사장이 만나서 포드하고도 지금 뭐 추가 수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포스코 퓨처엠의 기존에 106조 수주 받아놓은 게 순차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는 게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가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 사실 매출에 대한 현재 매출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아마 매출이든 이익이든 연간으로는 최고치 찍을 건데 그건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근데 내년과 내후년에 이렇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아까 실적표 보셨듯이 올해를 제외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지금 이거는 100% 지금 아까 말씀드린 추가 그 수주에 대한 물량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출단에서는 한 50%대,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80%대 성장하는데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면서 PER은 낮아지고 PG값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2025년도까지 실적을 다 땡겨서 지금 주가가 반영됐다고 말하는 건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마지막으로 뭐 좀 리스크는 있다면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뭐 계속 알려진 대로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한 양극재 업체들 판가가 그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과연 이게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이 나올 거냐 그 판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그 리스크라고 하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거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다는 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무래도 개인의 수급이 더 좀 많다는 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포스코 홀딩스랑 똑같게 사실 개인 수급으로 올라간 부담이 굉장히 크다. 하지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퓨처엠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매를 치기 위해서 대차 잔고가 쌓여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갚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만 숏 커버링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도 결국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 쪽에 숏 커버링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개인들이 에코프로에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네.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누가 뭐라 그래도 최근 증시 주인공 그냥 에코프로일 것 같아요. 네네. 뭐 황제주,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100만 원 넘었고 주가 궤적을 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멀미가 좀 나는데 실적, 뭐 밸류에이션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일단 그 기준치를 컨센을 어떻게 잡는지 따라 다른데 예. 물론 에코프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다음에 LG화학, 뭐 LNF 다 포함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판가를 계약하는 계약 구조, 그다음에 원자재를 사오는 원자재에 관련된 수급 구조, 수급에 대한 그런 원자재 수급이나 판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그 애널리스트가 사실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회사의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센서스를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린 건데 저는 실적은 일단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단에서도 역시나 사상 최대 지금 2조 132억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64억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뭐 이거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핵심 자회사들의 그 영업이익률이 깨졌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8월 3일 정도 에코 프렌들리 데이 때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원래 평균적으로 11%대 나오는 에코프로가 지금 8.3%까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자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깨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볼륨, 매출과 이익의 볼륨은 상당히 저는 뭐 컨센서스보다는 뭐 한 자릿수 꺾였다고는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볼륨 자체는 잘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연간으로는
매출이 올해 80% 넘게 성장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30% 넘는 매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제 매출단에서는 이제 17조, 올해는 10조고 내년에 한 13조, 내후년에 17조, 18조를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올해 9,500 정도를 예상하지만 한 1조 가까이 영업이익 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1조 3천억, 내후년에는 2조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도 지금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40%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 관련돼서 PER이 왜 131배로 늘어나냐. 지금 25년에 네이버 추정치로는 23년도보다 순이익이 반토막 난다고 지금 해놔서 지금 PER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정확하게 EV EBITDA 기준으로 그 소위 말한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나눠서 PEG로 계산하면 24년이나 25년 PEG가 다 1배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25년에 왜 순이익이 반토막이 난다고 이걸 밸류에이션을 실적을 추정했는지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24년, 25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여전히 좀 견조하다. 그러면 23년의 밸류에이션보다 24년이나 25년의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더 싸지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네이버 컨센서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에 내놓은 숫자들을 평균한 거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정말 뭐 공매도 하고 개인 투자가들 간에 뭐 진짜 한판 승부. 지금까지는 뭐 개인 투자가들이 좀 이긴 것 같긴 해요. 지금 공매도 잔량은 주는데 공매도 액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공매도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매매 비중에서는 1%대까지 줄은 상황으로 주수는 많이 줄었군요. 네. 금요일자 기준으로 그렇고요. 최근에 7월 둘째, 셋째 주에 급격하게 갚은 물량 때문에 에코프로 자체도 막 20% 급등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에 한 1조 3천억 정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중에 3, 4천억이 아마 한 2주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최근에 이제 포항에 2조 추가 투자해서 시설 확충하겠다는 계획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진짜 포항이 그야말로 이대로 가면은 뭐 2차 전지 완전히 메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첨단 산업단지 뭐 약간 뭐 그 표를 받기 위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포항도 선정됐고요. 새만금도 선정됐고 지금 웬만한 데는 지금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포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게 이 에코프로 자체에서, 심지어 에코프로 그룹사에서도 2028년까지 2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그다음에 리튬 니켈을 가공하는, 그리고 원소재단, 배터리 원소재단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고요. 그 에코프로 관련돼서 뭐 투자 관련된 핵심은 요겁니다. 지금 양극재가 현재 18만 톤인데 2027년까지 71만 톤, 4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고요. 전구체는 5만 톤인데 지금 21만 톤. 전구체 캐파 기준으로도 국내 전구체 업체 중에서는 에코프로의 이 자회사죠.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생산 능력으로도 1등인데 27년에 역시나 4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했고요. 이 원재료 추출 능력이라는 거는 역시나 니켈이나 리튬을 뽑아내는 건데, 리튬 니켈 이 관련돼서도 뭐 에코프로 CNG,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에코프로 CNG의 추출 능력 포함해서 현재 3만 6천 톤 정도 수준인데, 이건 4배가 아니죠. 거의 6배 넘게 20만 7천 톤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아마 포항에 2조 가까이 투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해서 좀 겁난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에코프로 관련된 리스크 요인 가장 큰 거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급등해서 많이 올랐다는 요인이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랑 똑같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여기서 지금 수산화 리튬 한번 가격 보고 가면 원래 4만 7천 불 수준에서 지금 4만 3천 불 수준까지 좀 단기간에 한 6, 7%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이 하방을 유지하는지, 가격이 하방을 유지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2분기 관련돼서 3분기 관련돼서 에코프로 BM 외에 나머지 업체들의 실적이 또 2분기보다는 사실 기대하는 거는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실적이 꺾이면 그거는 굉장히 주가에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실적, 또 밸류에이션 상황 좀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저는 이 영업이익률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 판가가 빠지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판가 빠지는 거를 물량 Q로 얼마나 벌크업하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 1147억, 뭐 컨센서스보다 또 빠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컨센서스보다 훨씬 컨센서스랑 크게 큰 차이는 없다.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 달린 거고 2분기에 영업이익률을 저는 6%대 회복한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다소 줄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는 한 2% 정도 줄은 수준입니다. 1조 9천억인데요. 아마 이게 삼성 SDI GM 물량이 하반기로 대거 좀 이연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에코프로 BM도 생각보다 실적 선방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4분기에 판가 좀 회복되고 출하량 같은 경우는 아까 분기별로 20% 넘게 출하량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5월달, 6월달 수출 데이터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주력으로 하는 NCA랑 NCM 수출 데이터가 5월달에는 NCM이 잘 나왔고요. 6월달에는 NCA가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실적의 하반기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밸류에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네이버 추정으로 하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5년 기준으로 7.5%까지 올라가고요. 23년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PER 기준으로 하면 100배가 넘습니다. 근데 101배가 나오는데 24년에 60배대로 떨어지고 25년에 46배로 떨어지고 26년 기준으로 하면 한 30배까지 30배 한 초중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보시면 이 ROE 값이 엄청납니다. 이 ROE라는 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좋은 건데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인데 23%, 26%, 30%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계속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은 매출 성장률 40%대, 이익 성장률 40%대.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 성장률보다 수치가 낮긴 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에코프로는 공매도 수량은 줄었는데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오히려 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매도 현황도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많이 늘어났을 때는 24%까지 늘어났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BM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8%대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8%까지 줄은 게 뭐 엄청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 대차장고 현황을 보시면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계속 공매를 치기 위해서 빌린 수량이 월등히 많고요. 그런데 최근에 눈여겨볼 거는 지난 금요일에 51만 주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계속 대차 거래가 늘었다 줄었다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뭐 투자자가 최근에 알아야 될 뭐 소식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4월 달부터 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 나왔거든요. 5월 달에도 안 나왔고 6월 달에도 안 나왔고. 근데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공격적으로 24년에 그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인디애나에 하는 게 관련돼서 분명히 양극재 그 관련된 물량이 추가로 나올 여지가 있고 그 현대차랑 SK온 합작법인도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추가 증설에 대한 여지가 있고 뭐 서산공장 관련돼서 10기가와트의 플러스 알파 추가 증설 여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에코프로 BM은 뭐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1등이고 LG 엔솔이 배터리 셀 1등이니까 1등과 1등의 만남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과거에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게 그 공급 계약이 맺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지만 LG 엔솔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SK온이나 삼성 SDI발 추가로 하반기에 수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비엠하고 좀 말씀하셨지만 LG 엔솔하고 1등과 1등의 만남. 네. 이거 계약 언제 터질까? 막 투자자들 그 뭐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나와 봐야지 아는 거라서 사실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계속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또 서로 필요한 것도 네, 분명하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뭐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한번 체크하고 가죠. 네,
에코프로비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계속 이렇게 수주가 안 나오면 실질적으로 그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심지어 5등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도 LG 화학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한 2조 4천억. 그럼 기대감이 실적으로 숫자로 결국은 찍혀서 반영이 돼야지 주가가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물론 71만 톤이 확정된 바인딩 계약을 바탕으로 71만 톤 캐파라고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하루빨리 수주 관련된 계약이 나와야 된다. 왜냐면 이게 지금 4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빨리 이게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지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러면 주가에 대한 부담감보다 그냥 펀더멘털만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꺾이느냐,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건 분명하고, 매출의 증가폭이나 영업이익 증가폭이 둔화되냐?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도 여전히 40%씩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40%씩 성장하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숫자가 찍히는 거니까, 숫자가 찍힐 때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지, 숫자가 계속 좋은 평균치 값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을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고 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에코프로비엠 살펴봤고요. 이 LG화학 참 상당 기간 좀 안 좋았어요. 뭐 물론 화학 업황이 아마 안 좋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PER도 뭐 다른 2차 전지 소재 기업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 같고, 실적 아직 안 나왔죠? 네. 뭐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추정치는 예상하는 거는 매출은 15조 5,796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5.4%인데 이거는 뭐 제약, 그다음에 그 기초석유화학 사업부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양극재 LG화학이 1분기 때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1등 8%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8%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전체 영업이익은 지금 8,341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LG화학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저에 깔리려면 당연히 석유화학 사업부가 2분기 때 흑자 전환 돼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사업부 나오는 것에 따라 이 실적 추정치가 달라질 것 같고, 양극재 사업부는 판가 빠진 거 반영하더라도 매출과 이익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LG화학도 뭐 공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잖아요, 더군다나. 네네. 최근에 아무래도 화학 업황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공매도 현황 어떻습니까? 네. 누적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매매 비중에서 차지하는 거는 줄진 않았습니다. 뭐 원래 2%대부터 11%까지 늘어났다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인데요. 아마 오늘 이거 찍는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가면 더 비중 또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 대차장고 현황을 보면 빨간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계속 공매도 치고 있는 거죠. 공매도 치기 위해서 대차장고 수량을 좀 대차 거래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도 뭐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요 며칠 주가가 꾸준히 올라요. 네,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1월달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는 뭐 40% 넘게 빠졌고요. 그래서 충분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이 안 사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물론 이 소위 말하는 롱숏을 하는 사모펀드 측면에서 이 공매 치는 수량은 늘어나긴 하지만, LG화학 최근 수급을 보시면, 최근 수급 한번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수급은 아니지만 이 숏을 치는 사모펀드도 있지만 일부 사는 기관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엔솔 지분 조금 처분해서 교환사채 발행한 거죠. 네. 배터리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일단 교환사채 관련돼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환사채랑 유상증자랑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일단 교환사채는요,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요인이 전혀 없고요. 예. 그냥 LG화학이 갖고 있는 LG 엔솔의 그 앞으로 밸류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거를 뚝 떼서 그냥 외국계 기관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갖고 있는 보유자들의 주주가치 희석은 없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뭐 약간 시장의 ONG, LG화학이 그 다음날 빠지고 LG 엔솔도 빠졌는데, LG화학이나 LG 엔솔, 특히나 LG 엔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
이 교환사채의 조건이 중요한데 엄청나게 저리 뭐 막 1.25% 저리로 일단 빌려준 거고요. 그럼 1.25%를 받기 위해서 해외 기관 투자자가 LG엔솔의 주식을 받아갔을까요? 전혀 아니고요. LG엔솔의 소위 말하는 뭐 두 가지 물이 있었는데 뭐 3년물이 있었고 5년물이 있었는데 3년물은 25% 프리미엄을 줬고요. 5년물은 30에서 35%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LG엔솔의 주가가 너무 싸서 우리는 이거 주식으로 바꿔갈 때 최소한 이 지금 가격에서 3년물은 25%, 5년물은 30에서 35% 정도 주가 상승하면 그때 교체 갈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기관 투자자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바꿔가는 게 메인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서 25%나 35%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교환사채를 받아간 거죠. 그 아주 저리에 뭐 1%대 이익을 받아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LG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전혀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럼 교환사채 목적이 중요한데 2조 6천억 중에 1조 3천억, 1조 절반이 그냥 양극재 등의 원료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소재 사업부를 엄청나게 키우기 위해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고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LG화학이 3대 신성장 동력 발표했거든요. 배터리 소재만 매출 30조입니다. 그럼 30조 중에 60% 이상이 양극재 매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친환경 소재 8조, 혁신신약 2조인데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양극재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분리막도 하고 CNT 도전제도 하고. 근데 가장 포지션이 큰 거는 양극재고요. 양극재가 50% 넘는 압도적인 포지션이고요. 2025년까지 물론 분리막 포함입니다. 양극재 분리막, CNT 도전제 다 포함해서 한 6조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양극재 첨단 소재 사업부는 앞으로 뭐 지금 5대 천왕 중에 가장 주가는 못 가고 있지만 LG화학이 갖고 있는 양극재 사업부도 기존보다 캐펙스를 계속 늘리고 있다. 48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48만 톤이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3등입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그게 현재 주가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2차 전지만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화학 부문이 있잖아요. 네. 또 그 화학 부문을 좀 줄여야 네네. 되는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없어요? 기초 석유화학 사업부를 지금 NCC 2공장 매각하겠다고 하는 거는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돈 안 되는 사업부 빨리 접고 그 첨단 소재 사업부에 밀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 저는 이 신학철 부회장님의 강력한 경영 리더십이 굉장히 빛을 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분이 3M 평사원부터 수석 부회장님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첨단 소재 사업부의 가치를 아마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첨단 소재에 힘을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아까 말씀드린 이익률도 올라가고 회사 자체가 그냥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완전 탈바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LG가 또 뭐 양극재 사업부도 또 분할해서 떼는 거 아니냐. 그런 굉장히 뭐 주주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거는 좀 회복돼야 될 과제라고 보고 있지만 LG화학 자체의 이 첨단 소재 사업부의 성장성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내리면 우리 2차전지 종목들이 내리는 현상 흔히 이제 볼 수 있어요. 아마 이제 2차전지 최대 수요처가 뭐 전기자동차니까 네. 전기자동차가 뭐 잘 팔리고 이익을 많이 내야 2차전지가 뭐 잘 팔리고 이익을 내지 않겠냐만 그런 이제 상식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뭐 전기자동차 시장 최근 동향 한번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네네. 전기차 동향 최근에 보시면 일단 6월 달 거는 완벽한 합산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 나온 6월 달 일단 나온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글로벌적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이브리드를 뺀 친환경은 지금 58% 증가했고요. 미국은 55% 성장해서 12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도 34% 늘어나가지고 25만 대를 기록했고요. 중국은 역시 61% 증가해서 58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중국 다 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6월 달에 더 잘 나왔습니다. 6월 달에 지금 미국 판매량은 66% 증가한 12만 2,848대를 기록했고요. 중요한 건 침투율인데요. 침투율은 여전히 9%대, 8.9%로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BEV라고 하죠. 완벽한 전기차가 1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BEV 같은 경우는 판매량 65.5%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6월달 영국 데이터는 37.5% 증가했는데 침투율이 지금 25%에 달할 정도로 유럽은 지금 침투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독일은 19.1% 증가했는데 침투율은 24.6%. 프랑스는 침투율이 지금 27%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판매량 자체는 전월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근데 제일 재미난 이 노르웨이가 침투율이 91%입니다. 노르웨이는 지금 판매량은 급격히 둔화돼서 증가폭이 둔화돼서 5.7%인데 6월 달도 이제 전체 종합 데이터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5월, 6월 평균적으로 50% 이상 매출 성장, 판매량 증가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보면은 이제 2분기에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Q는 좋은데 아마 가격 피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뭐 디스카운트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걱정에 대해서 대표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 배터리 셀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게 뭐 엄청 테슬라가 가격을 뭐 느리고 줄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나 물론 LG 엔솔이 일부 테슬라 물량을 하지만 LG 엔솔이 테슬라 물량 자체가 뭐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테슬라가 뭐 가격을 낮춰서 전기차 Q 파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그거는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뭐 계속 뭐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1위를 할 거냐? 저는 그것도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테슬라가 신모델을 계속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4년 전, 5년 전에 나온 모델 Y, 모델 S 갖고 계속 울겨먹고 있고, 사이버 트럭 나온다고 하는 지금 사진, 비주얼 사진은 나왔는데 실제 그것도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미뤄가지고 이제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출시가 실제 딱 나와봐야지 하는 거고, 테슬라가 소위 말한 호랑이 없을 때 여우가 호랑이 노릇한 거죠. 일단 완성차 업체들 GM, 포드,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모두 현대차 모두 공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신차 엄청나게 양산하거든요. 아마 26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한 80에서 120종, 북미에서 100종 나올 건데 그런 차들을 다 상대로 테슬라가 계속 이 정도의 지위를 유지할까? 테슬라에 대한 만족도가 타보신 분들 일부 만족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디자인적인 측면이든 안에 내구적인 측면이든 전기차에 대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좀 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심층 분석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장비주를 하나 고르셨어요. PNT. 네. 실적,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볼까요? 장비주를 왜 봐야 될까요? 24년, 25년, 26년에 캐펙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주는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선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24년, 25년, 26년 거가 지금 장비주가 벌써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장비주가 아마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장비주 중에 PNT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하고 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전체 장비주 실적인데요. 연간으로 장비주 회사들의 평균 올해 매출 증가율이 86%입니다. 내년에 39%.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은 올해는 127%, 내년에 87%, 25년에 33%. 물론 추정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장비 회사들도 물론 일회성 수주라는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이 40%, 50%씩 폭증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PNT 같은 경우는 주목해 봐야 될 게 일단 이익률이 다른 장비 회사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17% 이익률 나오고요. 아마 연간으로는 최대 18에서 19%까지 가장 좋은 이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증가율도 올해 내년 모두 한 40%대 중후반에 실적 증가율이 나오고 이익단에서도 올해 내년 모두 한 40% 평균 이익 증가율이 나옵니다. 밸류에이션 압도적으로 가장 싼데요. 이 표를 보시면 장비주 밸류에이션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이익률은 PNT가 월등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밸류에이션도 월등히 지금 쌉니다. 지금 사실은 코인테크 같은 회사는 올해 PER 기준으로 115배고요. TSI 같은 회사는 274배. 최근에 엄청 주목받았던 하나기술, 수주받았다고 나온 하나기술도 55배인데 PNT 지금 22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기술이나 윤성 FNC 같은 경우는 35배거든요. 이렇게 PNT가 20배 받을 정도의 그 밸류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23배에서 내년에 15배까지 떨어집니다. 이건 PER이 왜 떨어지냐? PNT도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PNT 아마 성장률을 보시면 매출 성장률 지금 여기 표 보시는 대로 40% 중후반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40%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봤을 때 장비 회사 중에 PNT가 좀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비주도 공매도가 많습니까? 이 공매도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PN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 됩니다. 4.25% 정도 되는데 뭐 4.25% 자체가 그 규모 자체는 사실은 뭐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NT도 최고 많이 늘어났을 때는 12.67%까지 늘어났는데 일단은 근데 장비주의 이런 사실 이 비중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게 좀 저는 좀 우려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차 거래도 보시면 13만 주, 뭐 4만 주, 40만 주 이렇게 잔고가 대차 거래 잔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2차 전지는 뭐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원자재부터 이 장비까지도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아예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많은 업종을 일부러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일종의 역발상의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에서 워낙 이제 네. 뭐 그 성공을 맛봐가지고 네. 그게 이제 공매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증설할 때 좀 반짝하고 마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일회성 수주에 대한 그런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가 결국은 수주가 늘어날 때 이제 장비주가 이제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날 때 장비주는 선발주 아니까 그럼 수주가 늘어나는 게 연속이 되느냐가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는 24년, 25년, 26년, 심지어 27년까지 캐펙스가 26년을 기점으로 캐펙스가 줄어들긴 하지만 캐펙스는 계속 캐펙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캐펙스 자체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캐펙스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캐펙스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분명히 차별화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내 장비 업체가 국내 배터리 셀 1, 2, 3등 다 1등인데 국내 배터리 셀 업체만 납품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럽 배터리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요. PNT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업체들 소위 말하는 그 기술 진입 장벽 외에도 이 소위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일단 LG 엔솔이랑 삼성 SDI나 SK 온에 납품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레퍼런스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품질, 수율, 생산 공정에 대한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침 또 장비도 그 IRA 관련돼서 북미에서 유럽은 사실 일본산 장비를 많이 쓰다가 야 일본산 장비 너무 비싸잖아. 좀 가성비 좋은 장비 없어?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격 때문에 일본산 장비가 약간 밀리는 추세고요. 중국산을 써봤더니 품질이 너무 안 나와서 공정 수율이 떨어져가지고 중국산은 일단 기술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업체랑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 뭐 국뽕이 아니라 업계에서 평가하는 게 일본산 장비에 대한 대체 수요도 있고요. 중국산 장비에 대한 대체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는 중국산 소재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산 장비도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미에서도 압도적으로 국내 장비 업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은 아까 구조적인 두 가지 이유. 중국산 장비 뭐 품질에 대한 보증 문제, 일본산 장비는 비싸다는 문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수요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요. 물론 장비주 업체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NT를 말씀드린 이유는 핵심은 딱 그겁니다. PNT는 장비주 그럼 뭘 봐야 되냐? 고객사 다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핵심 공정이냐가 중요하거든요. 핵심 공정 장비에 들어가냐. 그 장비가 들어가는 공정의 핵심은 이 공정 세 가지인데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전극 공정이 가장 앞단이고요. 전극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2차 전지의 가장 핵심이 양극과 음극이니까요. 근데 이 전극 공정을 만드는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제일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도 가장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히라노란 장비 회사가 다 독점인데 그거를 굉장히 발빠르게 PNT가 선제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
뛰어들어가지고 일본 업체가 캐펙스를 막 줄이고 보수적으로 캐펙스 하는 사이에 발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일본 업체 히라노를 제치고 제친다기보다는 히라노가 굉장히 대등한 수준으로 그 히라노가 주춤하는 사이에 굉장히 PNT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전국 공정 장비 관련돼서는 뭐 PNT라는 회사가 삼성, SDI, SK온, LG 에너솔루션 고객사를 가장 잘 다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PN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SK온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현대차 조인트 벤처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삼성, SDI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모두 장비를 납품하니까 매출처가 가장 안정적이고 심지어 LG 엔솔에 대한 납품 이력 때문에 레퍼런스가 검증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유럽 배터리 업체한테도 뭐 노르웨이의 뭐 모로 그다음에 뭐 프랑스의 베르누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 러브콜이 장비 업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돈이 없는 분들, 근데 2차 전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이제 ETF 투자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ETF는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ETF는 한 주당 10,000원 정도 가격대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다만 단점이라고 한 건 내가 투자하고 싶지 않은 종목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돼서 나는 포스코홀딩스도 좋아 보이고 에코프로도 좋아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사고 싶고 에코프로 BM도 사고 싶은데 다 사기에는 한 주당 심지어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한 주당 60만 원이 넘어가고 에코프로는 100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걸 한 주씩만 사기에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뭐 약간 뒷북이긴 하지만 삼성자산운용, 미래셋 자산운용이 이제 뒤늦게 2차 전지 소재랑 광물에 집중하는 ETF를 대거 내놓은 거죠.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잘 팔렸고요. 그러면 이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래도 핵심 기업에 압축하는 ETF가 나오면서 당연히 이 ETF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나 광물 업체들 주가 상당폭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수급에 의해 땡긴 논리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지금 대표적인 거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건 3가지인데 3가지 관련돼서 10,000원 초중반이니까 뭐 내가 그냥 기준점을 세워서 내 월급의 뭐 10% 아니면 내가 여유자금 생긴 거에 아주 분산해서 쪼개서 주식이든 ETF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원칙이니까 그거를 ETF로 사서 모아가는 전략. 최소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률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나는 최대한 이거 빠질 때마다 사서 수량을 모아가겠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 3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ETF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타이거 2차 전지 뭐 산업 테마 ETF가 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삼성의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또 이런 ETF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역시나 소재 그리고 광물에 집중한 ETF. 그 기존 거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뭐 타이거 2차 전지 산업도 그렇고 삼성 뭐 코덱스 2차 전지 테마 ETF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분산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종목을 급격하게 압축을 해서 상위 종목,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종목의 그 포지션을 늘리고 종목도 압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나왔던 것보다 현재 나온 그 ETF들이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뭐 ETF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나온 3가지를 꼼꼼하게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이 3가지를 이제 집중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우선은 솔 네, 2차 맞습니다. 전지 소부장 FN. 네. 요거 특장점 뭐 하여간 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게 가장 먼저 나왔고요. 네, 이게 신한 솔 2차 전지 요게 나와서 지금 이거는 지금 벌써 시가총액 지금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 1등부터 10등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1등이 에코프로고요. 14.56%입니다. 엄청나죠. 제일 많이 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2등입니다. 11.95%, 포스코홀딩스 11.89%, 포스코 퓨처엠 10.67%, 코스모 신소재 8.42%, 그 다음에 LNF가 8.35%, LG화학 7.86%, SKI테크놀로지, SKCWCP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상위 1등부터 5등까지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합산이 14, 11, 46%입니다.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담았지만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거는 50%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단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1등부터 10등 사이에 분리막 업체인 SKI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동박 업체인 SKC, WCP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막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미국에서 분리막 대거 교체 수요가 일어날 거다 해서 지금 중복으로 지금 2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SKI 테크놀로지, WCP. 예. 이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 WCP는 1등 기업을 하나만 분리막 넣으면 되는데 지금 2가지가 좀 중복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울 2차전지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여전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성 코덱스 2차전지입니다. 삼성 코덱스. 요게 간발의 차이로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M보다 일주일 먼저 나왔습니다. 요것도 나오자마자 지금 시가총액 1,700억이고요. 참 특이한 게 핵심 소재 10에 지금 굉장히 초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없습니다. 아예. 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포스코를 의도적으로 안 넣은 건지 너무 좀 특이한 요 ETF입니다. 며칠 수익률은 별로 안 좋겠는데. 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포스코 홀딩스를 뺀 ETF입니다. 1등 포스코 퓨처엠이고 21%, 에코프로 18.7%, 에코프로 BM 17.9%, LNF 이건 또 LNF를 또 많이 넣습니다. 12.8%, 4등이고요. LG화학 12%, 6등 나노 코스모 신소재, 7등에 나노 신소재가 들어가고요. 예. 요것도 특징은 비양극재에도 나름 주목을 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4% 들어가고요. 대주전자재료가 2% 들어갑니다. 자,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핵심에 얼마를 담았냐? 포스코 퓨처엠부터 LG화학까지 다 더해보시면 70%가 넘습니다. 한 73% 정도 됩니다. 집중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 근데 중요한 건 포스코 홀딩스가 빠졌고요. LNF가 지금 4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울 2차전지랑 비교하면 당연히 소울 2차전지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중도는 코덱스 2차전지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핵심 광물과 양극재에 70% 비중을 담았고 아까 소울 2차전지는 50%가 안 됩니다. 소재단에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 이 소울 2차전지의 소부장과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의 단점을 모두 극복하고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이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인데 이건 알고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시가총액 3,000억이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뒷북이긴 한데 타이거 2차전지 포트폴리오 보시면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1등이고 20.5%, 에코프로 BM 16.5%, 포스코 홀딩스 16.3% 3등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13%, LG화학 11%, LNF 6%, 코스모 신소재 4%. 그러면 1등부터 5등까지 집중한 에코프로부터 LG화학까지 더해보시면 52, 65, 77이 나옵니다. 예. 네. 이것도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제일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4개 합산만 55%가 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흠잡을 데 없다. 심지어 이거는 아까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랑 다르게 LNF가 6등입니다. 가장 주가가 부진한 LNF를 또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딱 결론 내면 그냥 월급 받아서 아니면 내 여유자금 생길 때마다 그냥 타이거 2차전지 소재를 2차전지 성장률이 둔화될 때까지 계속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을 모아가시면 나중에 2, 3년 뒤에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답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중도가 높은 게 장점이 있을 테고 또 시장 여하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또 좀 분산된 게 좀 나을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빠질 땐 더 많이 빠질 지금 수도 이제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신 거는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를 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 따라 생각 다를 수 있으니까 한 종목만 사도 되고 분할해서 또 섞어서 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섞는다면 어떻게 섞는 게 좋을까요? 그걸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일 차이가 나는 게 타이거 2차 전지 소재랑 삼성 코덱스 2차 전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럼 나는 포스코 홀딩스가 여기서 더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신 분은 그런데 양극재는 엄청 좋다. 근데 양극재 중에 LNF가 너무 저평가됐다. 그러신 분은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의 비중을 높이시는 게 맞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세계 중에 가장 업그레이드가 되고 광물에 대한 집중도도 높고 가장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된 타이거의 2차전지 소재 비중을 예를 들어 뭐 30%, 40% 가져가되 나머지 60%, 70%를 솔과 솔 2차전지랑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를 나누는데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는 비양극재 단의 비중이 매우 낮고 심지어 비양극재라고 들어간 거는 SKI 테크놀로지,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비중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솔 2차전지 소부장 ETF보다는 솔 2차전지 소부장 ETF는 이 삼성 코덱스랑 다르게 지금 비양극재 단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거든요. SKI 테크놀로지나 SKC WCP 이렇게 돼 있는데 솔 2차전지 소부장의 단점은 1등부터 10등 사이 중복, 분리막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데 코덱스 2차전지는 분리막에는 SKI 테크놀로지 한 종목만 딱 들어가 있고요. 나노 신소재나 대주전자 재료. 그러니까 비양극재가 더 잘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돼 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분산된 거를 비양극재 단에서도 완벽하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싶다고 하신 분은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의 그 비중 자체를 투자한 거에서 비중 자체를 뭐 늘리는 방법. 그래서 뭐 433, 뭐 532, 뭐 이렇게 분할해서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말씀 고맙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오늘 듣고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LG화학을 갖고 계신 분, 포스코 그나마 조금 소외돼서 많이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덜 힘드실 것 같고 LG화학이나 LNF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좀 힘들고 뭐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소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그냥 전 개인적인 뭐 욕을 먹더라도 말씀드리면 분명히 포스코 그룹이랑 에코프로 그룹에 집중됐던 어떤 수익률의 격차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 격차는 최근에 LG화학 오늘 뭐 4% 넘게 급등 나오는 것도 그렇고 LG 엔솔 나오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나노신소재도 철저하게 소외되는데 오늘 20% 넘게 급등 나오는 걸 봤을 때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이 2차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간의 수익률의 격차는 있겠지만 이게 막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에 집중된다? 저는 그거는 상당히 조금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양극재 집중 투자하되 너무 이 양극재 소위 말하는 꽂히지 마시고 양극재에만 꽂히면 다른 그 업종의 성장, 그러니까 밸류체인 내에서 양극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의 성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극재나 도전재나 첨가재나 장비 업체들도 좀 보시고 그래서 물론 선택과 집중은 해야겠지만 그게 지금 너무 극명하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인 그 수익률 현황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소외된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진짜 긴 롱텀으로 중장기 최소한 2, 3년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시고 계속 손품을 팔아서 2차 전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업데이트 하시길 권해드리고 좀 2차 전지 관련돼서 하루하루 주가 흐름에 너무 일회일비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